안녕하세요. 사랑부동산 이정혜 대표입니다. 오늘은 동물의 세계에서 배우는 핵심의 지혜를 주제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동물들의 삶의 방식에서 찾을 수 있는 교훈들을 뽑아봤는데 과연 어떤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을까요? 참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들에게 꼭 맞는 인생 교훈을 주는 동물을 만나러 떠납시다. Here it goes. 인간은 못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못으로 되어가는 거다. 지구상에 살아남은 것은 강한 것이 아닌 변화에 순응한 것들이다. 이게 종의 기원 저자 다윈의 이론인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을 그저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진화론을 주장하는 책들의 거짓 증거임을 밝히는 자료들과 중간 하석이 없음에 대한 진화론의 거짓과 과학의 법칙으로도 맞지 않는 진화론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결국에는 진화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한다는 글을 읽으면서 그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저 자신은 다 알 길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창조론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날들이 하루속히 오기를 바라봅니다. 그 병아리와 후라이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해요. 그 스스로 알을 깨고 넣으면 한 마리 생명력 있는 병아리가 되고 남이 깨주면 일회용 후라이가 됩니다. 여러분은 병아리이십니까? 아니면 일회용 후라이이십니까?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폴 브루제가 말했는데요. 내 삶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삶에 대한 나의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택을 하는 주체는 바로 나이니까요. 우리는 매일 정해진 일을 하고 짜인 일정대로 움직이며 틀 안에서 뭔가 확장하는 데 익숙합니다. 틀 안에서 말이죠. 본인이 스스로 그 틀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경력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깨닫고 배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외부적 충격 속에서 보고 배우며 자신의 능력을 키워가야만이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틀을 깨고 더 큰 그림을 그리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몸담은 틀이 본인의 의지가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깨지거나 흔들리며 또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본인이 전혀 준비가 안 된 그런 상황에 부닥치게 되는 셈이니까요. 스스로 깨고 놓으면 병아리, 누군가가 깨면 후라이가 된다는 이 표현이 적절하네요. 어떤 일을 하든 자신이 하는 일을 살펴보고 또 자신이 하는 일이 틀 안에서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사람인지 틀을 깨고 나와 자기만의 새로운 영역을 만들고 있거나 고민하는 사람인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 스마트폰을 만들어 세상을 바꾼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세상에 널린 수많은 비즈니스 아이템을 본인이 하는 업무와 어떻게 접목할지를 고민하기에 그 틀을 깨고 놓은 건 아닐까요? 세상의 후라이는 차고 넘칩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함께 스스로를 알 깨고 나올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끼리 아저씨의 족쇄의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이 얘기는 다 아시겠지만 밥 존머가 쓴 사이버네틱스 2000이라는 책을 보면 코끼리 아저씨의 족쇄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 큰 코끼리가 뒷다리가 5cm밖에 안 되는 족쇄를 찬 채 꼼짝도 못하고 있어요. 그 족쇄는 2m밖에 안 되는 사슬에 묶여 조그마한 말뚝에 박혀 있답니다. 이 코끼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말뚝을 빼낼 수도 있고 족쇄도 끊어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코끼리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족쇄에 묶여 있었거든요. 그때는 힘이 없어서 풀고 도망치려 몸부림을 쳐봤지만 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고 자기 삶이 어쩔 수 없는 조건으로 받아들였답니다. 이제 자라서 힘도 세지고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데도 꼼짝없이 묶여 있었어요. 그저 반경 2m 안에서 주는 먹이만 먹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코끼리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에 갇혀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데도 사로잡혀 있어요. 얼마든지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데도 예전처럼 살아가고 있답니다. 자아상을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죠. 페르시아의 곱사등으로 태어난 왕자가 있었거든요. 그 왕자는 12번째 생일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뭐든 선물로 주겠다고 한 가지만 말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왕자는 그 자기의 동상을 만들어 달라고 했죠.
자신의 모습 그대로가 아닌 온전한 모습, 곱고 잘 뻗은 모습의 동상을 원했습니다. 왕의 명으로 동상은 궁정 정원에 세워졌고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왕자는 그 동상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것이 나다. 나는 이렇게 성장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보일 것이다. 그 꿈은 하나의 자아성이 되었지요. 매일 밤 그는 침대에서 몸을 곧게 뻗고 누웠고 매일 똑바로 서서 걸었어요. 어른이 되어가면서 그의 모습은 점점 동상의 모습대로 되어갔답니다. 그렇습니다. 긍정적 자아상을 가졌으면 그 자아상대로 살아서 그러면 점점 그 모습이 되어갈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부정적 자아상에서 가지고 계신다면 빨리 벗어나서 긍정적 자아상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날고 싶지 않은 독수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이 얘기는 아이들이 있는 동화책 중에 하나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남자가 숲에서 어린 독수리를 잡아서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닭과 오리가 있는 우리에다가 넣고 함께 살게 했어요. 매일 독수리에게 닭의 모이를 주고 이렇게 살게 하면서 이렇게 세월이 흘렀답니다. 5년이 지난 어느 날 동물학자가 닭장 속의 독수리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 새는 독수리잖아. 그랬더니 그 닭과 함께 키운 그 남자가 대답했어요. 그래, 맞아요. 하지만 난 독수리를 닭이 되도록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 동물학자가 아니야. 그래도 독수리는 독수리지. 여전히 독수리의 마음을 갖고 있을 테니까 언제나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을 높이 날아오를 거야. 이렇게 동물학자가 말했어요. 그렇지만 그 남자는 천만에 이제는 닭이 되었으니 절대 날지 않을 것에. 그 남자의 말에 동물학자는 그래? 그럼 우리가 한번 내기 해볼까? 이랬어요. 남자와 동물학자는 시험을 해보기로 했거든요. 지붕 위에서 독수리에게 하늘 높이 날아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독수리는 닭들이 떼져 있는 곳으로 그냥 보고 닭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내렸거든요. 독수리는 독수리 정신 대신에 닭모이에 만족하는 닭의 정신이 깃들이 있었기에 날기를 거부한 것이었죠. 남자가 말했어요. 봐봐, 저 놈은 닭이잖아. 그랬더니 동물학자가 아니야, 독수리는 독수리야. 여전히 독수리의 마음을 갖고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우리 시험해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동물학자는 멀리 높은 산으로 그 독수리를 데리고 갔어요. 너는 독수리다. 네가 있을 곳은 저 높은 하늘이지 이 낮은 땅이 아니야. 날개를 활짝 빼고 하늘 높이 날아보렴. 그러나 독수리는 날지 않았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동물학자는 어느 날 아침 해가 떠오르는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웅장한 자연 앞에 독수리를 세웠어요. 독수리에게 해를 똑바로 쳐다보게 했더니 독수리는 문득 용솟음치는 힘으로 그 독수리는 대지를 발판 삼아 자신의 그 3m 이상 되는 커다란 날개를 활짝 펴고 독수리답게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며 하늘을 힘차게 높이 날아 올라갔답니다. 날고 싶지 않은 독수리 이야기를 쓴 제임스 에그레이라는 사람은 아프리카 가나 사람인데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프리카인들이요, 우리는 똑같이 동등한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닭이라고 생각하도록 가르쳤고,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우리가 정말로 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독수리예요. 여러분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 올라보세요. 이런 모습이 현대의 경쟁사회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똑같은 교육을 받으면서 정해진 틀에 갇혀서 자신의 모습을 찾지 못하는 실패자로 또는 낙오자로 낙인 찍혀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자신의 소중한 모습을 또는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성적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은 성적 순도 아니고 타고난 성격과 또 자신의 흥미를 찾아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는 독수리거든요. 자기만의 고유한 색깔과 자기만의 특징과 자기만의 소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자기의 참모습을 찾아 정말 독수리처럼 활짝 날아오릅시다. 자, 여러분 비상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자, 넓은 창공을 향해서 홀홀 날아오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벌과 파리의 환경 대응 방식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눠보고 싶은데요. 벌과 파리는 마개가 없는 빈 병에 넣었어요. 벌하고 파리를. 그랬더니 이 병의 입구를 이제 실내를 향하게 한 뒤 창가에 눕고 창밖에서 햇빛이 비추고 있었거든요. 벌은 하나 둘씩 밝은 쪽으로 모여들기
시작하고 급기야 출구 쪽으로 찾아 나가려고 애를 쓰다가 모두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파리들은 모두 마개가 없는 입구 쪽으로 모두 빠져나갔어요. 2분도 채 안 걸렸죠. 벌의 지능이 오히려 병에서 탈출하는데 방해가 된 것이죠. 벌은 반드시 밝은 곳에 죽어 있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빛을 찾아가는 논리적인 행동만을 되풀이한 거죠. 유리백은 초자연적인 현상이며 풀기 어려운 응용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벌보다도 지능이 낮은 파리는 달랐어요. 빛의 방향과는 상관없이 제멋대로 날아다니다가 반대쪽의 출구로 어렵지 않게 빠져나간 것이었거든요. 이 실험을 한 학자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어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 인기응변, 또 우회로 돌아서 가는 방법 등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방법은 하나라는 생각을 버리고 유연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고요. 고슴도치와 여우의 전략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고슴도치와 여우의 끊임없는 싸움의 승자는 과연 누가일까요? 기습과 무수한 전략으로 매번 공격하는 여우. 할 줄 아는 곳이라고는 몸을 말아서 동그란 장우공으로 변신하고만 하는 고슴도치. 이들의 싸움은 매번 고슴도치의 승리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고슴도치는 본질적인 것을 보고 나머지를 무시하니까요. 좋은 회사를 위대한 회사로 도약시킨 사람들은 어느 정도 고슴도치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자신의 고슴도치 속성을 활용하여서 우리가 고슴도치 컨셉이라고 부르게 된 것을 그들이 회사에 밀어붙였거든요. 비교할 수 있는 기업들의 리더들은 여우 같은 속성이 있어요. 그들은 고슴도치 컨셉의 분명한 장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어지럽고 방만하고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인답니다. 여우는 많은 것을 알지만 고슴도치는 큰 것 하나를 안다라는 라틴어 객언이 있어요. 여우는 다양하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사용꾼을 속이지만 마침내 무차비고 말죠. 하지만 고슴도치는 오로지 한 가지 방법만으로 사냥개의 이빨을 피하고 몸을 돌돌 말아서 가시바늘을 세우면 누가 고슴도치를 잡을 수 있겠어요. 효율성을 놓고 보면 고슴도치의 판정성이 되는 거죠. 온갖 일에 참견하는 사람에 비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한다는 말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미와 배짱이의 노동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본은 여름 내내 노래만 부르는 배짱이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 개미집을 찾아갔는데, 근데 아플싸 이 여름 내내 오로지 일만 했던 개미들은 다 가로해서 가로사로 죽었더라는 거죠. 일만 할 줄 알고 놀 줄 모르는 일본인을 빗대 누하고, 소련패는 여름 내내 노래만 부르는 배짱이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 개미집을 찾아갔는데요. 개미는 우리 형제 동무들이 왔다고 식량을 모두 그저 나누어 먹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식량이 거덜나서 개미도 배짱이도 모두 죽었다고 하는 거거든요. 나눔 평등이라는 그럴듯한 미명하에 경쟁하고 생산성이 없는 공산주의를 빗댄 이야기 같습니다. 이제 미국 편을 보면 배짱이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 개미집을 찾아갔는데 배짱이는 개미들을 위해 열심히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리고 개미들에게 요구해요. 티켓 플리즈. 그래서 이제 노래 부르는 배짱이도 살고 열심히 일하는 개미도 살고 이렇게 상생의 길을 찾았다는 얘기랍니다. 그래서 창의성은 오히려 배짱이에게서 나온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새끼 거북이의 역할 분담과 협력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는데요. 바다 거북은 산란기가 되면 한 500개에서 1000개 알을 낳는다고 해요. 한 구덩이에 100개씩 10차례에 걸쳐서 산란을 하는데 100여 마리의 새끼 거북들이 어떻게 그 모래 웅덩이를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서로 막 뒤엉켜 있는 상태에서 좁은 구덩이를 넣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관찰해 보니까 그 결과 새끼 거북이들은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빠져나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구덩이에서 맞게난 새끼들 중에 꼭대기에 있는 녀석은 천장을 파고 가운데 있는 벽을 허물고 밑에 있는 새끼들은 떨어지는 모래를 밟아 다지면서 다 함께 모래 밖으로 기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같은 실험을 했대요. 알을 1개 묻을 때는 27%가 살아나고 알을 2개 묻었을 때는 84%, 4개 이상을 묻어 놓았을 때는 거의 100%가 알에서 깨어가지고 구덩이 밖을 탈출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협력하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교훈을 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변화를 선도하는 100마리째 원숭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50년도에 일본의 미야자키현 고지마라는 무인도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그곳에는 원숭이 한 20여 마리가 살고 있었는데 이들이 먹이는 주로 고구마였다고 해요. 원숭이들은 처음에는 고구마에 묻은 흙을 손으로 털어내고 먹었는데 어느 날 1살 반짜리 젊은 원숭이 한 마리가 강물에 고구마를
씻어 먹기 시작했대요. 그러자 다른 원숭이들이 하나 둘 흉내내기 시작했고 씻어 먹는 행위가 새로운 행동 양식으로 정착해 갔답니다. 고구마 씻기를 싫어하는 원숭이 수가 고구마 씻기를 하는 원숭이 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자 이번에는 고지마 섬 외 지역의 원숭이들 사이에도 똑같은 행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불가사의하게도 이곳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지역에 서식하는 원숭이들도 고구마를 씻어 먹기 시작했다고 해요. 서로 전혀 접촉이 없는데 의사소통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마치 신호를 보내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정보가 흘러간 것이죠. 미국의 과학자 라이올 왓슨이 이것을 100마리째 원숭이 현상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어떤 행위를 하는 개체의 수가 일정량에 달하면 그 행동은 그 집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공간을 넘어 확산되어가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이 학설은 1994년에 인정되었으며 또 많은 동물학자와 심리학자가 여러 가지 실험한 결과 이것은 원숭이뿐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 조류, 곤충류에서 다 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세상을 밝혀나가는 하나의 지혜를 배울 수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이나 구조를 깨달은 10%의 사람만 있다면 바뀐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달으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먼저 깨달은 10%가 사회와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랍니다. 이것은 시공을 초월한 공명현상이 작용하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도 그 10%에 들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삼모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4개를 달라 이 내용인데요. 조삼모사를 간사한 깨로 남을 속이거나 원숭이처럼 미련한 사람을 의미하는 고사성어인데요. 사실 원숭이를 다루는 사람의 태도를 강조하는 우화입니다. 조삼모사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 전국시대 송나라 때 수십 마리의 원숭이를 키우는 저공이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는 원숭이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원숭이하고 나중에는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고 전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원숭이 숫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그에 따라 원숭이의 먹이가 많이 필요했는데 넉넉한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금세 식량이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도 원숭이도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부족해서 도토리만 남았고 그마저도 충분하지 않았기에 저공은 한참 고민하다가 원숭이를 불러놓고 이야기했대요. 이제부터 너희들에게 도토리를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겠다. 이 말 듣던 원숭이는 아침에 도토리 하나 덜 먹으면 배가 고프기 때문에 저녁까지 참기가 힘들다면서 막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들은 이제 저공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할 수 없다는 표정을 하면서 말을 하죠. 그렇다면 아침에 도토리를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는 거 어떠냐?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원숭이들은 그 말에 만족을 한 거죠. 도토리하고 3개와 4개 똑같은데 그냥 아침에 도토리 하나 더 먹을 수 있다고 기뻐하기 시작했는데 그 생각이 짧아서 아침에 하나 더 먹는다는 생각만 했던 것이죠. 조삼모사는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자기만의 관점이 아니라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복하게 현명하게 조율하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교훈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삼모사 예시를 보면 예를 들어 할인마트 가면 1+1이라고 적어놨지만 사실은 2개 가게를 그대로 받거나 또 이제 이렇게 10만 원짜리 물건을 99,999원 이렇게 판매하는 모습을 보고 조삼모사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정치인들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약만 앞세워 놓고 사람들이 지지를 받지만 당선되고 나면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동물에서 배우는 지혜 오늘 어떠셨나요? 만약 그 동물들에게서 지혜를 얻으셨다면 그동안 우리들이 나태했던 모습으로는 또 더 이상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나 스스로를 바꿔보는 기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이상적인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한 목표도 세우시고 또 어떻게 달성해야 하는지 계획도 한 짜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는데요. 정말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랑부동산 이정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